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 세 분입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전준호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점에서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야구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의 참견 너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많이 이번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김도환 기자가 나와서 2주 연속 출연이 썰이 확실히 이게 야구 팬들한테 이게 좀 맥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썰 한번 더 가야겠는데? 다음 달에 한번 하시죠. 저도 너무 흥미로워서 또 소중한 댓글 제가 한 2시간 동안 2시간이나 네, 보셨어요? 정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잠실 야구장을 좀 갔다 왔는데요. 차명석 단장이 미국의 외국인 선수 보러 출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차 단장께서 6월에 다녀오시면 한번 썰 한번 좀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대체 외국인 선수 얘기 저희가 잠시 했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얘기 나가자마자 SSG가 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발표를 했어요. 야, 역시 김재현 신임 단장 밑에 있는 프런트 직원들이 굉장히 재빠르게 발빠르게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시라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단기 대체회인 토요일 날 입국을 해서 일요일 날 문학야구장에서 캐치볼도 하고 불펜 피칭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엔 4승 1패, ERA 2.17, 지금 독립리그에서 최고로 핫한 선수고요. 29이닝 동안 탈삼진 31개, 그리고 182에 92kg이니까 뭐 몸도 굉장히 그 탄탄한 몸을 갖추고 있고요. 하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독립리그, 제가 예전에 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취재했을 때는 예전에 뭐 알바도 하면서 독립리그 그렇죠, 뛰는 그런 그렇죠. 투잡 선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물어보니까 야구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제가 그 e스포츠 담당 우리 그 기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왜 e스포츠 강국이냐? PC방이 많아서 그렇다.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이 왜 야구를 잘하냐? 독립야구, 사회인 야구 이런 저변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영상 보셨냐고 윤희상 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영상만 봤을 때는 잘 던질 때 영상만 보여지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구종이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다만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100개 이내까지 좋은 어떻게 보면 공이 보여지느냐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의 특유한 기본기가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뭐 퀵피치나 견제 능력 이런 기본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핫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좀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라가와 선수의 성공 여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일본은 독립야구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독립야구에서 뛰는 선수가 KBO 리그에 와서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역시 독립리그 선수는 역시 독립리그에 선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역으로요. 일본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연천 미라클 선수 안 데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일본 야구의 야구 저변 수준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선수가 그 엘리아스 선수 다치기 전부터 부상을 당하기 전부터 SSG가 이미 관찰을 했었다고 하고요. 기아도 지금 아마 이 선수를 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카우트팀 취재를 해보면 나균환 정도의 투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나균환 선수보다 포심의 묵직함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23살이고 경기 운영은 조금 아직 미지수다. 노련미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그 궁금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성공 여부 특히 말씀드린 대로 성공 여부 독립리그 출신 일본 독립리그 출신 선수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외국인 선수 뽑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견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가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KBOH는 한 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슈입니다. 지난주의 이슈. 각 팀 불펜 진단입니다. 자, 시즌 개막 2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 최근에 그 마운드 운영, 특히 불펜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아주 혹석이 여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펜에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 조금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각 팀들의 불펜의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한 이후에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에는 NC가 가장 좋았고 기아, 삼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KT가 3, 4월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만 5월 되니까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KT가 평균 자책점 ERA가 1위까지 올라왔고 상위권에 있던 기아와 삼성이 평균 자책점이 5점대로 올라가면서 7위와 8위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확실히 팀들 간의 차이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월에 1, 2, 3등이 NC, 기아, 삼성인데요. 그러게요. 1위였던 NC가 5월에 지금 9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예. 주말 LG 트윈스와의 금토일 3연전을 모두 내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위였던 기아 4.23이었는데요. 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42까지 치솟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연패를 한 뒤에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을 지금 두산을 상대로 잡으면서 1위를 수성했다는 점, 그게 조금 위안거리긴 한데 5월 팀 ERA가 지금 5.42 그리고 금요일 경기를 보시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의 김재환 선수한테 결승 홈런을 허용하고 진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가 불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비상이 켜졌고요. 특히 지금 4월에 3위였던 삼성 라이온즈가 그렇죠. 지금 5월에 8위까지 떨어지면서 토요일, 일요일 롯데와의 경기를 모두 내줬거든요. 지금 원태인 선수도 일요일 날 좋지 않았고 지금 수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지금 불펜 과부하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아, 삼성, NC가 좀 차이가 크게 느껴졌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선수들별로 불펜 선수들별로 3, 4월 비교를 해서 5월의 성적이 어땠는지 한번 선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기아의 장현식 선수가 3, 4월에 2점대 2.9를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5월 들어서 8점대까지 올라갔고 29경기 등판을 해서 144경기 환산을 해보면 81경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도규 선수도 6점대로 올라갔고 이준영 선수 역시도 6점대 올라갔습니다. 김재현과 임창민은 7회와 8회를 책임졌던 선수들인데 두 선수 모두 6점대까지 지금 평균 자책점이 올라갔습니다. 144경기 환산을 해봐도 굉장히 좀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불펜의 핵심 자원들이고 핵심 요원들인데 3, 4월 달에 기아와 삼성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불펜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아가 초반에 선두로 치고 나갔었던 이유는 불펜의 힘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선 왼손 릴리프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요. 맞습니다. 곽도규, 최지민, 이준영으로 이렇게 왼손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장현식, 전상현 이 중간 허리에서 정혜영 마무리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힘을 받아서 불펜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점 차 승부에 어떻게 그 경기의 흐름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5월이 되면서 서서히 선수들이 좀 지쳐 나가고 있고 곽도규 선수도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작년 FA로 영입했던 김재현, 임창민 선수가 사실 그 팀에서 마무리 투수였잖아요. 맞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오성환 선수 이 세 명의 마무리 투수가 서로 상당히 까다로웠던 어떤 특정 팀이나 그리고 선수 개인 선수한테 그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선수를 어떻게 그 약점들을 찾아 나가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5월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지쳐 있지 않나. 예. 이게 불펜이 결국은 그 지켜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팀의 전반적인 승률과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3, 4월 이 기아와 삼성의 불펜 기록을 살펴보시면은 5회까지 앞선 경기의 승률, 역전승, 역전패 이 모든 기록들이 다 지금 3, 4월과 다르게 뒤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3, 4월에 5회까지 앞선 경기의 승률이 무려 93%인데요. 그렇죠. 5월이 지금 70%, 무려 23%포인트가 지금 떨어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승패도 10승 6패였다가 5승 7패로 됐고 자, 삼성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3, 4월에 불펜 ERA가 4.28이었는데 5월이 5.81. 그리고 5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이 100%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5월에 7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김재윤 선수가 나와가지고 유강남 선수한테 동점 홈런 허용했고 박승욱 선수한테 뼈아픈 역전 결승 홈런을 허용했던 그 장면인데요. 결국 지금 문제는 삼성은 이렇습니다. 오승환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최고령 투수인 오승환은 괜찮은데 오승환까지 가는 셋업맨들. 그러니까 김재윤 선수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닝 수를 봤더니 이거 어느 정도 좀 많이 던진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감독 코치들이 3연투는 안 된다라고 거의 이제 천명은 하시는데 팬들도 그건 다 알고 있죠. 예. 예. 3연투는 안 된다고 하는데 3연투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고 뿐만 아니라 기용이 조금 잦다 보니까 이 구원 투수들의 과부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기아도 역시 뭐 전준호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철벽에 가까웠던 기아의 불펜이었었는데 곽도규, 최지민, 전상현 좀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 특히 주중 롯데전 3연패 수입당한 게 굉장히 좀 뼈아팠던 기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KBO 리그를 보면 사실은 3, 4월 달에는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확실히 우위를 점해요. 근데 이제 기아 불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강력한 구위를 갖고 있는 투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월은 어느 팀보다 강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5월 달에 들어서면서 타자들은 조금씩 투수들의 구위와 스피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제구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아 투수들, 불펜 투수들이 최근에 WH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4사구가 잦다 보니까 자기 책임 주자들을 계속해서 뒷투수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또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가장 불펜에서 좋지 않은 상황. 네,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 조금 반대로 흐르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구색 자체가 정말 좋은 기아는 불펜, 굉장히 좋죠, 불펜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멘탈적으로 흐름이 지나간다면 멘탈만 잡고 있으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불펜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분명히 필승조는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KBO 리그는 초반에 달리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달릴 때 불펜 안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쏟아 부었는데 체력이 벌써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름은 다가오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KBO 리그를 봤을 때는 일단 투수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없는 게 된다.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선발 투수들의 이닝도 사실은 다소 지금은 좀 부족하다고도 보여져요. 이제 선발 봐도. 3, 4월에 선발 투수들이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 이제 빌드업 단계에서 확실하게 이제 불펜 투수들이 많이 도움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불펜 투수를 도와줘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선발 투수들이 분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6월이 되면서부터는 스윙맨, 미들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렇죠. 예. 3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 2명에서 3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선수들을 만들어 먼저 놓느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이 각 팀마다 이 불펜의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펜의 과부하는 선발 투수의 이닝과도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6이닝 던지는 선발 투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불펜이 일찍 가동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곧 불펜의 어떤 과부하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게요. 제가 지난번 야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외국인 그 수혈 난해를 겪고 있다 보니까 중간계 투들을 자꾸 영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계 투 외국인 선수가 오면 이닝 히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크로우 선수 이미 부상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도 지금 지난주에 정말 잘 나갔지만 반즈 선수가 일요일 날 또 불의의 지금 부상으로 내전근도 안 좋다고 예,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선발 투수가 이닝 히터를 못하게 되면 지금 구원의 과부하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취재하면서 하나 느낀 건데 미국이 지금 피치 클락을 하고 나서 이 과부하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지금 미국이 아마 이 피치 클락을 계속 하게 되면서 단축이 되면 이게 투수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의학계 쪽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내년부터 피치 클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피치 클락을 하게 되면 이 부상 문제가 더 따라오게 되면 이거 불펜 과부하와도
내년에 더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수에게 준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치클락이 그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예. 엉뚱한 부작용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뭐라고 게다가 이제 되는데. 텀이 줄게 되면 그러니까요. 여기 과부하가 그러니까. 좀 온다는 얘기죠. 이게 참 글쎄요, 여러 가지 참 야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도 투수가 없고 투수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불펜 투수는 더 구하기가 최근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롱런하는 불펜 투수는 최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홀드 이상 기록한 그 불펜 투수 가운데 4년 이상 그렇게 길게 가는 선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떠오르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 하나에서 코치 생활하고 있는 정우람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불펜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우람 코치에게 좀 자문을 구하면 좋은 또 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불펜 투수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멘탈이라고 봤어요. 멘탈. 멘탈이다. 구위, 제구, 뭐 계속해서 구종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멘탈을 잡을 수 있느냐, 멘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불펜에서 실패를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필승조로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그렇죠. 투수들은 압박감이 엄청. 이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속 깨우치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해도 사실은 필승조들이 가는 압박감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 경기 사실은 뭐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패해도 다시 잡을 수 있는 멘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야구 멘탈 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지만 이 경기 중후반을 책임지는 불펜 투수의 활약이 팀의 어떤 승패를 가르는 만큼 각 팀 불펜 투수들이 건강하게 시즌을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첫 기사가 어제 밤 한 10시 반쯤 나온 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나가 좀 상승세였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수베로 감독 그 경질할 때도 팀이 상승세에서 경질이 됐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수베로 감독도 5승 1패하고 물러나셨고 맞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주간 성적 5승 1패를 하고 경질이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문학 경기가 비로 취소가 됐거든요. 최 감독이 손혁 단장, 박찬혁 대표하고 면담을 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원래 오늘 월요일날 보도자료를 돌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먼저 단독 기사가 나가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뭐 야구 기자들하고 뭐 취재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좀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손혁 단장하고도 제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최은호 감독이 4월 말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게 비단 이번 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끔 자진 사퇴로 둔갑한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은 윗선에서 어느 정도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서 지금 경질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전 미디어 데이 때 최은호 감독이 손가락 4개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3월이 되면 그룹에 예상 성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 예상 WAR을 구했을 때 4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성적이 워낙 처참하게 추락하면서 꼴찌까지 또 이제 한번 추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자진 사퇴가 확정이 됐지만 중간중간에 사퇴 형식의 약간 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승현 회장이 오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고 또 김승현 회장이 오는 경기마다 아주 극적인 역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 내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그룹 내에서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군요.
네, 저도 이제 그룹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김승현 회장이 2번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 왔을 때가 3월 29일인데요. 이때는 응원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요, 5월 10일인데 김승현 회장이 우리 한화 구단이 성적이 왜 안 나는가, 진짜 감독 책임인가를 확인하려고 분위기를 보러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취재 중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구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최원호 감독의 투수 교체 미수, 그리고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육성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김서현 투수의 구속 감소 미스테리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빌딩 구축에는 정통한 분이지만 윈나우형 지도자 리더십으로는 최원호 감독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두 번째 왔을 때 타라자 선수가 끝내기 홈런으로 그렇죠. 하나가 이겼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최원호 감독은 사령탑으로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후임 감독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임 감독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이제 프런트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 박찬호 썰이 돌 맞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구단 프런트는 지금 시작했다. 아직 확인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이제 박찬호 썰, 또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저 유지현 위원 썰 뭐 이런 게 지금 워낙 이제 네티즌들한테 핫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직은 확인 불가다라고 했고요. 제가 통상적인 매뉴얼 이런 부분은 좀 취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부 프랜차이즈를 보통 올립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종훈, 송진우, 구대성,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류지현, 그리고 이제 경험이 풍부한 제야 인사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갖춘 분이 오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한화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발빠르게 취재를 해서 좋은 소식 좀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루와 견제 사이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발에는 슬럼프가 없다. 뭐 이런 야구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은 대도 전준호 위원의 어떻게 보면 맞춤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통산 도루가 549개 맞죠? 그렇습니다. 야, 정말 엄청난 기록인 것 같아요. 원래 550개였는데요. 아, 그래요? 한 개 어디 간 건가요? 그 한 개가 3년 전인가요? 네. 그 KBO에서 그 디지털을 하러 바꾸면서 네. 과거에 우리 기록원 분들이 수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다 정리해서 그래서 썼었죠. 기록을 다 모아놨었는데 디지털화되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 개의 도루를 도둑을 제가 맞았어요. 아, 원래 루를 훔치는 게 전문인데 네, 한 개를 도둑을 맞았어요. 기록을 다 도둑맞았군요. 근데 제가 1루에 주자 나갔을 때 제가 점수차가 그때 많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주자를 바뀌었는데 그 대주자가 도루한 것이 저로 기록이 잘못 수기가 됐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550개를 딱 맞춰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개를 지금 다시 복귀해서 하나 띄워야 되나 고민. 이렇게 해서 549개, 93년, 95년, 2004년 도루 1위. 예, 저는 아직 기억에 나요. 이종범 선수랑 도루한 경기 엄청났었죠, 이 당시에. 93년도죠. 93년도에. 93년도에 그 당시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 제가 롯데에 현역으로 있을 때죠. 제가 타석에서 2루 그라운드볼을 치면 463 또 올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홍현우 선수 2루수죠. 2루를 안 던지고 1루를 던졌어요. 선행 주자를 안 잡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고 이종범 선수가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으면 피치아웃을 1구 피치아웃하고 2구 피치아웃하고 3구 피치아웃까지 했어요. 대단하네. 그만큼 3구 피치아웃을 하고 4구째 피치아웃을 하면 이종범 선수를 뛰고 야. 2번 타자가 홍현우인데 헛스윙을 내줬어요. 와. 그만큼 도루 경쟁이 정말 치열했을 때죠. 예, 이런 도루에 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전준호 위원과 오늘 도루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 투수의 입장에서 보는 견제, 도루를 과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윤희상 위원은 본인 스스로의 투수로서의 견제 능력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뭐 견제 능력, 수비 이런 쪽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네네네. 사실 이제 도루를 방지하는 이런 킥모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의 선수였어요. 네. 킥모션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진우 위원님 같이 빠르신 분이 마음 먹고 뛰면 못 잡아요. 어차피 못 잡는다. 그래서 여기다 에너지를 쏟을 바에는 나는 타자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네. 이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자 신경 쓰지 말고 타자한테 집중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KBO 리그는 네, 그 배터리 코치라 그러죠. 맞아요. 예. 너무 일루 주자가 2루에 도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 사인을 너무 많이 내요. 견제 많이 하죠. 그냥 맞아요. 포수의 어떤 능력치, 투수의 킥모션 이런 부분보다 일루 주자가 2루에 도루를 시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견제구 구사가 굉장히 많고요. 윤희상 위원은 정말 견제구 정말 빨랐거든요. 웬만한 주자가 도루하기 힘든 어떤 주자와의 어떤 타이밍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현명한 겁니다. 차라리 주자의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타자하고 집중하면서 내가 견제 던지는 타이밍을 빠르게 해주면 그건 분명히 이점이 더 많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타자한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안타를 맞게 되고 볼넷을 허용하게 더 되고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현명한 겁니다. 더 편하게 뛰시려고 그렇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올해는 또 베이스 크기가 커지는 바람에 도루의 시대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얘기 시즌 초에도 저희가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도 확실히 좀 기록상의 변화가 좀 느껴지긴 느껴지죠. 최근 10년간 경기당 평균 도루 시도를 한번 보시면 2015년, 16년 1.20, 1.11 한 개가 넘었었다가 2017년부터 18, 19, 20, 21, 22까지 와 계속해서 0.82, 0.93, 0점대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올 시즌에 2024년 1.22 다시 한 개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지금 도루 수치를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로 봐서 역시 도루 중간은 베이스 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도루 시도는 늘어났다. 베이스가 커짐에 따라서 각 팀들마다 이제 도루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성공률이잖아요. 성공률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지금 성공률이요 올 시즌 75.13%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개 구단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예, 와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보통 75% 이상이라면 본전이라고 하고 세이버에서도 이제 톰 탱고라는 분이 73%라는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75.13%다? 이거는 도루의 시대가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각 팀의 그 팀별 도루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LG가 가장 많이 뛰고 또 많이 훔치고 있습니다. 86개 25일까지 기록을 했고 기아가 60개. 1, 2위 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60개. 키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뛰질 않았습니다. 키움이 16개, 한화가 27개 이렇게 9위, 10위 하위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도 LG가 올해 73.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62%였으니까 LG가 올해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성공률도 올해는 분명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야, 염경엽 감독님이 지난해 사실 팬들한테 욕을 좀 이렇게 드셨던 이유가 뛰다가 횡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올 시즌 이렇게 성공률까지 굉장히 높아졌다. LG 트윈스의 발야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삼성이 지금 도루 개수는 적지만 성공률 2위. 그렇죠. 그리고 하나도 10개, 하나가 이제 10개 구단 유일하게 성공률이 70% 미만이거든요. 하나 이글스가 이제 발이 좀 느린 선수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이게 또 사실 취재를 해보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LG 트윈스가요. 다른 9개 구단이 LG 트윈스를 상대로 다른 팀보다 4% 정도 패스트볼, 직구 계통의 공을 LG 타자들한테 더 많이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도루 주자를 도루 의식하다 때문에 보니까 도루 의식하다 아마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도루뿐만 아니라 타자들의 타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루의 이 파급 효과 이거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메이저리그가 한때 이 빅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뛰는 야구에 대한 가치가 사실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지난 시즌 아쿠냐 주니어도 있었고 뭐 그렇죠. 엄청난 도루 기록이 그렇죠.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뛰는 야구에 대한 가치가 좀 다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도로의 어떤 평가가 사실 좀 절하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그 체력적인 부담이 정말 많거든요. 도루를 시도하면서 견제구가 보통 도루하는 주자한테는 2개, 3개 연속으로 날라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자를 묶으려고 하는 수비수 입장과 저 베이스를 훔치기 위한 그 어떤 주자의 입장과 그게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도루하다 보면은 또 부상도 나오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뭐 있죠. 그렇게 어떤 부상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결과적으로는 1년 농사를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저는 어떻게 보면 FA 제도가 생기면서 도루를 더 많이 시도하지 않는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가 됐지 않았느냐. 근데 확실히 이게 도루가 성공하면은 굉장히 주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상에 대한 위험도 있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팀 전체적인 어떤 악영향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전준호 위원은 그린라이트를 갖고 계셨죠? 받으셨죠? 현역 그렇죠. 시절에. 저는 현역 시절에는 그린라이트 항상 그린라이트였는데 단 하나 레드라이트 사인이 나올 때는 있었어요. 어떨 때 그러면 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도루는 뛰어야 될 상황과 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뛰지 말아야 될 상황 같으면 어떤 경우냐면 7회 이후죠. 7회 이후에 7회 이후에 네, 점수가 3점 정도의 어떤 경기가 승부일 뒤지고 때. 있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9회에 2점 차 뒤지고 있을 때 근데 1루 주자가 2루에 도루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타자가 좌타자의 중심 타자가 들어섰을 때 그럼 주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저 타자가 잘 칠 수 있도록 볼 배합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좌타자는 1, 2간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루수가 베이스에 묶어줘야 타자한테 안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중심 타자는 또 장타를 연결되기 때문에 우중간 좌중간 빠지면 1루 주자는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뛰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 옐로 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옐로라이트? 옐로라이트는 뭔가요? 뭐예요? 옐로 라이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도루와 성공과 실패는 시간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3초 30. 3초 30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고 투수가 1초 30에 킥모션이 하는 투수고 포수가 2초에 송구를 하는 포수라 그러면 3초 30에 그린라이트 주자들은 뛰어요. 근데 3초 30이 아니라 3초 25, 3초 20 이런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투수를 그 옐로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변화구 때 도루를 시도하면 결국은 3초 30 기록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옐로 라이트를 줘요. 그 옐로 라이트가 뭐냐면 변화구 때만 뛰어라. 변화구 때만 뛰어라. 네, 그게 옐로 라이트입니다. 정말 어렵네요. 야, 어려워.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도 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포수 사인 보시고 뛰시는 그렇죠. 겁니까? 우선 캠프 가서 그 포스의 시그널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네, 주자가 리드 폭을 잡고 완전하게 공격 리드를 하기 전에 그 셋업 동작에서 포수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선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자들이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헬멧의 시선은 투수를 향하고 있고요. 눈동자만 포수 쪽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수와 투수를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같이 봐야 투수가 픽업이 들어올 때 리턴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대부분의 포수들은 시그널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는 포수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사인을 어떻게 보냐면 그 손가락 끝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끝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손가락이 개수가 많으면 4개, 5개는 변화구입니다. 근데 짧은 거 1개, 2개는 거진 빠른 계열의 패스트볼이고요. 그리고 손이 움직인다든지 깜빡거리면 견제구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그 포스의 사인을 가르쳐 줘요. 선수들이 거기까지 찾으려면 힘드니까 미리 뭐 개수가 3개 이상이면 뛰어라.
세계 기한은 뛰지 말라. 그게 이제 옐로우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어렵네요. 아니 근데 투수 입장에서는 루상에 이렇게 전준호 위원처럼 주루 플레이를 잘하고 도루를 많이 한 선수가 나가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하느라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했듯이 변화구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주자가 있으면 변화구 타이밍에 뛰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더 빨리 해야 되면 로케이션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좌타자가 있으면 또 변화구는 잡아당기는 궤적이 되니까 1, 2루간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생각을 많이 염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야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정말, 시작하니까 이거 진짜 오묘하긴 오묘하네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피치아웃 거부할 수 있습니까, 투수가? 저희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피치아웃이 투수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선수 때 크게 혼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제 롯데 김태형 감독님이 SK의 감독님. 배터리 코치. 배터리 네, 코치님이 배터리 코치. 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주자 1, 2루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 1점 차였나 제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을 때요. 7회인가 8회에 투아웃 주자 1, 2루에 저는 타자와의 승부에 이제 막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상호 형이 견제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그랬어요. 싫어. 그랬는데 이제 이거 사인이라고. 김태형 감독. 싫어. 또 싫어. 그래서 결국은 견제를 안 하고 예. 피치아웃은 아니지만 견제를 안 하고 던져서 아웃 카운트를 잡고 들어왔는데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왜요? 어쨌든 다 마무리 잘 됐잖아요. 팀의 사인인데 그러니까 일단 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너가 따라주고 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를 되게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저도 그때 정신을 정말 번쩍 차렸어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야구가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난 예, 내가 예.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좀 오만하게 생각을 가져갔을 때 되게 좀 팍 와닿게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피치아웃하는 카운트가 있어요.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네, 그리고 원볼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런 상황이 피치아웃 카운트가 딱 세 가지인데요. 그 상황에는 주자가 도루하는 타이밍이 안 좋은 거고요. 그 주자 입장에서도 피치아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피치아웃이 되면은 그 피처 싸우는 시그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손을 벌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뭐 특이한 사인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우리가 피치아웃 사인을 주자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주자들이 피치아웃을 봤어요. 근데 사인은 시그널에서 우리 공격 사인은 치고 달리기 사인이 났어요. 피처에 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치아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럴 수 없죠. 제가 한번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타임을 외치고 야, 차라리 앞에 그라운드를 좀 쓸어라. 야. 그러면 내가 사인을 바꿔줄게.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피치아웃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앉아서 이게 두 분이 이 주자와 투수의 어떤 그 입장에 따른 상황에 따른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너무 지금 벌써부터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스튜디오를 약간 바꿔서 루상의 전준호 위원이 나가고 마운드에 윤희상 위원이 서서 투수 입장에서는 견제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루상에 나가는 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도루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 얘기를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루와 견제 사이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은 루상에 나가 있고 또 윤희상 위원은 마운드에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루상에 나가니까 좀 어떠세요? 좀 1호까지 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루에서 절 부르고 있어요. 또 선물로. 여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윤희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루방 나가 있는데 좀 부담되세요? 아니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이거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열심히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루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루에는 흔히 4S, 4S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피드, 스타트, 센스, 슬라이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저는 역시 도루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다. 눈으로? 그 말씀을 늘 이 질문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사실 제가
그 2004년도죠.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KBO 리그에서 도루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지금 김주찬 선수 코치죠. 이야. 이대영 선수. 이야. 이런 젊은 선수들하고 제가 30대 후반 저하고 도루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루 성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분명히 스피드는 감소가 됐는데 왜 도루 성공률이 더 높고 젊은 선수들하고 경쟁을 이겨냈느냐?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스타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슬라이딩입니다. 오. 마지막 슬라이딩, 차고 들어가는 슬라이딩이 정말 좀 도루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 심판위원들도 분명히 세이프 타이밍인데 마지막 슬라이딩이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와서 아웃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 그 다음에 슬라이딩, 마지막 그 슬라이딩까지. 다음에 센스, 센스. 스피드는 그 다음입니다. 스피드는 예. 오히려 맨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고 도루 절제를 해야 되는데 주자 신경 쓰다 보면 견제 신경 쓰다 보면 때로 이 보크가 나온단 말이죠. 견제와 보크 과연 어떻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견제를 할 때는 오른발을 플레이트판 뒤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조금 빠르게 견제를 한다고 하면 플레이트판 안에서 이 왼쪽 다리를 정확하게 일루 방향으로 턴을 해서 이렇게 견제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투수들은 거의 실수가 없고 대부분 공을 던지기 전에 이제 셋업 상황에서 멈춤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소 빠른 주자가 있으면 타이밍 싸움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면서 멈추지 못하고 던질 때 이런 상황에서 보크 상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은 영리한 투수들은 활용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게 보크가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주자는 왼발을 보거나 얼굴을 보거나 뭐 어깨를 보거나 이제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투수들도 있고 근데 다만 요 어깨 라인을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서 견제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잡아내시는 심판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면 또 보크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수들도 주자에게 타이밍과 습관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자 일단은 뭐 사실 오른손 투수들이 조금은 도루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왼손 투수보다는 어렵기는 해요. 네. 정말 영리한 투수들은요. 예. 지금 윤희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견제를 하면 분명히 보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돌아서 보크 짧은 보크 형식이 들어가면서 견제를 해요. 재빠르게. 심판위원이 못 잡아요. 아주 빠르게 가면은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때문에 우리 심판위원들도 그걸 한 번에 캐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투수도 언젠가는 승부를 한번 걸 때가 있잖아요. 약간 좀 이 보크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링 포지션에 주자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사인을 보는 척하면서 발을 한번 빼서 주자를 한번 나 지금 너 보고 있다. 지금 주자 상황 어떠십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사인을 보는 척하면 이제 주자가 여기가 다시 주자가 한번 나가거든요. 네, 발을 이 올리거든요. 타이밍에. 그럼 요 타이밍에 예. 들어가는 그때 나가는데 척하면서 그때 타이밍에 견제 이거는 이제 또 저만의 네. 방법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 좌완 외국인 선수들이 보크에 걸리는 경우, 견제하다 보크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베이스랑 홈의 45도 방향까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 정말 45도를 심판위원분께서 각도를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왼손 투수들은 이 오른발이 이 발끝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일루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본 적이 있고 왼손 투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공을 던지는 밸런스에서 다리를 들어놓고 여기서부터 밸런스를 잡는 선수들은 여유 있게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뛰면은 견제가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안 뛰면은 던질 수 있는데 이제 밸런스 자체를 킥할 때부터 잡는 선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강현 선수가 그래요. 그럼 김강현 선수는 딱 들어가서 자 이제 공을 던진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리를 딱 드는 순간 주자가 뛰면 1루는 절대 못 던져요. 이야. 왜냐면 이 들어갈 타이밍에 자기 밸런스는 벌써 홈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박희수 선수는 자기가 던지는 타이밍을 여기서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까지는 던지느냐 견제도 아니고 킥을 해서 여기서 판단을 해요. 안 뛰네. 오케이 홈. 이야. 네, 이런 투수들도 있어서 왼손 투수 같은 경우 확실히 그런 쪽에서 조금은 자기 것이 있으면 도루 방지하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주자 입장에서는 좌투수 나왔을 때도 안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좌투수 나왔을 때도 네. 뛰는 타이밍 아니면은 투수에 따른 어떤 그 습관들 이런 거를 네. 좀 캐치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윤희상이 위원한 게 포인트입니다. 박희수 코치가 발을 들고 주자가 뛰면 견제가 날라오고요. 주자가 뛰지 않으면 투구로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투수죠. 그래서 저 투수가 과연 발을 들 때 주자가 움직이면 픽업이 날라오느냐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주자가 나가서 발 들 때 첫 발을 가는 척하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와라, 일루 베이스로. 정말 픽업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런 유형의 투수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도루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럴 때는 딜레이 스틸이라는 또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야, 또 방법이 있군요. 그러니까 딜레이 스틸은 주자가 정상적인 도루 행위가 아니라 샤플 동작을 합니다. 샤플 동작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도루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포수는 주자가 정상적인 샤플, 도루가 아니고 샤플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피차가 투수가 발을 들었을 때 밑에까지 들어오는 시간 1초 30이겠죠. 1초 30에 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주자가 스타트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공을 뻥 잡았을 때 스타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조금 타이밍이 늦은 상태에서 2루에 던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게 딜레이 스틸이라고 부릅니다. 야, 이것도 이게 너무 자세가- 재밌네요. 야. 저 이게 약간 예전 질문이긴 하지만 예전에 지금이야 1, 3루 때 도루하기가 편해졌지만요. 네. 예전에 3루에 페이크 견제를 오케이 해주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거 힘들었죠.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세하게 조금 틀려요. 3루에 이투라 그러나요? 네. 이투하면서 1루로 픽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리를 조금 천천히 들어요. 3루 견제 동작에. 근데 투구할 때는 체중 자체가 우투수 같은 경우 다 우투수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투수는 오른쪽에 체중을 이렇게 실어요. 던지기 전에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틀려요. 그렇게 거기서 조금 캐치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구분을 하신 거네요. 지금 삼성 코치는 정미태 그때는 코치가 그거 굉장히 잘했었죠. 정미태 코치가 정말 잘했어요. 정말 3루 던지는 네, 척 진짜 잘했죠. 진짜 네, 맞아요. 잘했었죠. 그거. 네. 유니원도 그걸 혹시 써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1, 3루 때? 정민태 코치님을 따라한 적이 있죠.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팔을 풍차 돌리기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타이밍 뺏기 싸움이 투수도 마찬가지고 타자도 마찬가지, 주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투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퀵모션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 퀵모션 가져갈 때 투수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퀵모션 자체가 사실은 투수들이 기본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기가 굉장히 또 편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퀵피치라고 하는데 중심을 정확하게 모아놓고 던져야 밸런스가 잡히는 선수들은 이제 중심 이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동작 자체가 힘을 모으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퀵피치가 빠르게 이 동작 자체를 빠르게 움직여서 던져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자꾸 일본 선수들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제 MPB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슬라이드 스텝을 많이 해요. 이제 슬라이드 스텝은 힘을 모으는 동작이 없이 중심 이동하는 공간 안에서 힘이 모인다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 움직임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킥피치 할 때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가는데 자, 슬라이드 스텝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주자가 뛰기 힘든 1초에서 1초 10 안에 들어와요. 킥 모션 자체가. 뭐 대부분 오타니 선수도 일본 리그에서 할 때는 이 슬라이드 스텝을 활용을 했고 뭐 MLB 가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들고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투수들은 이 초 안에 들어오기 위한 좀 본인과의 경쟁,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자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 1초 몇 초의 어마어마하네요. 싸움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기록을 보니까 도루 허용이 가장 많은 선수가 삼성의 레이에스 선수고 이에 반해서 도루 한 번도 상대가 시도조차 못했던 선수 가장 적게 상대가 시도했던 선수 양현종 선수. 이게 두 선수가 좀 약간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선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레이에스 선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크다 보니까 동작 자체가 커요. 근데 공을 이제 힘을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크고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킥모션 타이밍 자체가 1초 5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틈이 많고 양현종 선수는 좌투수이기도 하지만 슬라이드 스텝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슬라이드 스텝을 하는 투수가 류현진 선수, 양현종 선수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왼손 투수인데 다리를 들어서 견제할 수 있는 이점까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 스텝. 그러면은 킥모션 자체가 1초 10, 20 안에 나오다 보니까 애시당초 주자들이 도루 시도 자체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네,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전준호 위원이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좌투수 특히 양현종이나 이런 선수들이 슬라이드 스텝까지 가져가게 되면 쉽게 어려운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딜레이 스틸이 있습니다. 딜레이 스틸이 된다. 킥모션이 빠르고 역시. 견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습 도루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NC에 제가 코치를 할 때 박민우 선수가 정말 많이 시도하는 그런 기습 도루가 있는데요. 베이스에 붙어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걸어서 번 점점 맞아요, 스타트를 맞아요. 내면서 박민우 선수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맞아. 제가 NC 코치할 때 애리조나 캠프에서 오타니가 그 당시에 그 니오넴 팀하고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요. 박민우 선수가 1회에 안타를 치고 나와서 1루에서 2루 도루를 하고요. 2루에서 초구에 기습도로 걸어가면서 3루 뛰니까 일본 선수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야구 맞냐고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본 기억이 이 나요. 투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수 시절에 사실은 상대 팀으로 계시면 가장 안 좋아했던 코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은 타자와의 라인업 싸움도 하지만 주루 코치님들과에도 신경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습관 노출이 되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전준호 코치님 같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몰랐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이니까 자, 투수의 사인을 보고 살짝 1루를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면 투구였어요. 저는 투구예요.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1루를 안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견제예요. 오히려 반대로. 네. 그거 아셨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셨어요? 네. 지금도 SSG의 모 투수는 그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선수 이름 밝히지 이거 않겠습니다. 실명 나오면 안 되겠네. 되게 의식을 많이 했던 코치님이 지금 저는 얼굴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제가 NC에서 코치할 때 자문을 구해와요. 투수를. 우리 투수들은 어떤 거 그렇죠. 같냐? 우리 투수들 지금 픽업할 때나 투구할 때 어떤 습관들이 있나 내지는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그런 것들은. 저는 나중에야 돼서야 알았어요. 네.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비밀 유지하면서 많이 써먹었습니다. 진작에 알으셨습니다. 그게 좀 더, 대단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그 도루 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투수의 어깨를 본다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투수의 발끝을 본다는 분도 네. 있고 위원님은 과연 본다면 어디 쪽을 어디를 주로 보셨어요? 다 유형이 틀립니다. 다 유형이 투수마다. 왼쪽 어깨가 열려있는 투수는 이 상태에서 투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왼쪽 어깨 먼저 닫아놓고 투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받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밑으로 던지는 언더핸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먼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세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상체가 낮아지니까 머리가 움직일 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오른손 투수 기준입니다. 오른손 투수는 체중이 오른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이루 베이스적으로 살짝 움직이는군요. 움직입니다.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많이 자세가 나오는 게 과하게 이렇게 일루 주자를 보면서 투구하기 위해서
턱이 이렇게 움직이는 투수들. 대단하네요. 참 이게 야구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루 저지를 잘하는 투수들은 분명히 있죠. 그 투수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견제 능력이에요. 견제 능력. 그러니까 견제 능력이 빠르면 아무래도 스타트 끊는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수들마다 타이밍 싸움을 하는 투수들이 있어요.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서 이제 초를 다룬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오래 가지고 있는 투수들. 뛰려면 뛰어.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와. 그러니까 투수들이 전주련 가면서 5초 이상을 견뎌라 했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은 견디지 못해요. 아, 공지고 5초 정도. 네. 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특히 지금 두산 베어스의 박정백 코치님이 네. 그걸 제일 못했어요. 딱 들어가서 1초, 2초만 되면 벌써부터 막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를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투수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SSG에는 문승원 선수가 문승원 선수. 네, 정말 주자와 타이밍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그렇게 오래 쥐고 있으면서도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가 움직임이 있으면 주자가 딱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리드폭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주자 상황에 발걸음이나 발 빠르기나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죠. 가장 도루에 접박한 도루 리드는 4발 반입니다. 1루에서는 4발 반을 나와서요. 네발 반이면 한 뭐 거의 이 정도까지 나오겠네. 그렇죠. 뭐 그러므로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 하프 달아야 돼요. 이만큼 나와요. 예, 이만큼 나가서 오른발 원스텝 백에서 자기 신체 사이즈가 한 뼘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거 마지막 슬라이딩. 그래서 4발 반에는 나가는 게 공격 리드고요. 그리고 윤희상 위원처럼 피공이 빠른 투수는 4발만 나갑니다. 안전 리드로 나가는 거죠. 예, 안전하게 나가서 거기서 포수의 시그널이죠. 손가락 사인도 좀 확인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주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로 나가면. 예. 1루에서 2루 가는 도루와 2루에서 3루 가는 도루는 약간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2루에서 3루는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1초 65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수들이 1초 65가 안 걸려요. 대부분 어느 정도면 1초 50에서 55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뛰면 다 아웃이에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숨어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투수들이 주자를 보고 이렇게 발을 들지가 않거든요. 투수들이 고개를 돌리고 포수를 본 상태에서 발을 들기 때문에 발 들기 전 고개가 돌아갔을 때 주자들이 먼저 뛰어요. 3초 50이지만 1초 50의 킥모션을 하지만 숨어 있는 0.3초를 또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루에서 2루 가는 것보다 차라리 2루에서 3루 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양의지 선수는 1루에서 2루보다 2루, 3루를 더 편하게 뛸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피드로 3루 도루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KBO 리그에서 2루에서 3루 도루를 가장 많이 시도하고 성공을 가장 많이 했던 선수가 NC의 박민우 선수. 아까 말씀하신 박민우 선수가 2루에서 3루 도루를 가장 성공을 많이 시키는 그만큼 야구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캐치를 빠르고 그리고 투수의 어떤 머리 동작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한 번 돌리고 발을 드느냐 여기서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투자를 확인하고 두 번째 발을 드느냐 그것까지 다 분석이 됐던 선수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아까 뭐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루 견제할 때와 주자가 내 등 뒤에 있을 때 우투수 기준으로 봤을 때 2루에 있을 때 또 약간 견제하는 또 투구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단 주자 2루에 있으면 안타 하나면 실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말 타자에 집중, 정말 100%를 타자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오히려 타자에 더 집중을 한다. 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상황도 포수에게 공을 받고 돌아가는 타이밍에 이제 사인이 나와요. 2루수나 유격수에서. 1루 견제는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2루 견제는 이때 사인이 안 나오면 일단 견제 사인은 없어요. 네. 그만큼 타자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젊은 투수들은 전부 대부분 고개를 많이 움직이지만 던질 때는 확인하고 던지기 때문에 숨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투수 파트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양현종 선수가 처음 시도를 했어요. 아예 안 움직이기. 안 보는 거. 작전. 아예 안 보는 거. 양현종 선수는 세트 포지션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루를 절대 안 쳐다봅니다. 주자 2루에 있어도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루 주전 엄청 헷갈리겠네요. 제일 어려운 유형의 투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루 시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안 보면은 주자가 뛰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2루의 주자가 이 방향이 2루 주자라면 들어와서 안 봐요. 머리가 그대로 고정 1루만 보고 있어요. 영상을 이렇게 어느 방송사인가 아마 그 카메라 화질이 좋은 KBS였을 거예요. 확대를 해서 줌으로 양준종 선수의 얼굴만 비쳤는데 눈동자가 2루 주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고개는 안 움직이고 눈동자를 보고. 그래서 뛰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눈동자만 확인하고 주자 움직임이 없으면 투구로 가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뛰어야 될 투수가 아니다. 들이대지 마라.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예. 이루 상황에서도 그런 견제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2루에서 3루 도루는 특히 벤치 사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저는 예상을 해봐요. 투수니까. 그래서 현재 LG의 염경엽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맞아요. 2루에서 3루 맞아요. 시도. 그래서 투수들의 지금 말씀하신 고개 방향 그리고 2루수와 유격수의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이 수비 포지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야 되는 그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법들을 굉장히 잘 캐치를 해서 그런 타이밍에 또 3루 시도를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야, 오늘 주자에 관한 얘기, 도루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견제, 투수 입장에서 견제에 관한 얘기, 이렇게 또 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와,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편을 보시면서 야구를 보는 또 다른 재미를 하나 더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주루란 이런 것이다. 핵심, 도루란 이런 것이야. 마지막 핵심 포인트 하나. 그리고 견제란 투수 입장에서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나씩만 딱. 도루는 그리고 기동력은 절대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으로 하는 거다. 상상력. 좋은 눈을 가져야 좋은 주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이스가 커졌기 때문에 투수들의 기본기가 절실히 또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돼서 투수들도 정말 기본기를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두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자가 베이스를 훔칠 그 타이밍을 노리듯이 투수도 리드폭을 넓혀서 주자의 발을 묶어서 또 견제 타이밍을 노리듯이 우리도 매 순간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스타트를 끊는 순간이 두 분께도 또 김도환 기자에게도 여러분께도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참견을 세 분과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고 전준호 해설위원 루상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또 뛰어주셨고 또 마운드 위에서도 열심히 또 윤희상 위원께서 견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